마음 챙김. 마음이 삶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그는 거인을 향해 진격을 감행함으로써 자신이 천재 전략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빛나는 영웅인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진격의 깃발 뒤에 도사린 것은 어떠한 인명피해를 대가로 치르더라도 반드시 러시아를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나폴레옹의 위험한 마인드세트였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에서 묘사하듯이 나폴레옹은 대안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의 결심은 확고부동했다. 러시아 쪽에서 나폴레옹을 상대한 사람은 나의 지긋한 장군 미하일 쿠투조프였는데 그는 원숙하고 노련한 군인으로 보드카를 좋아하고 공식 행사 때 조는 버릇이 있었다. 승패가 빤히 보이는 싸움이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다. 나폴레옹 군이 진군에 오자 쿠투조프는 러시아군을 후퇴시켰고 그 다음 조금 더 후퇴시켰다.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러시아 안으로 밀고 들어갔고 따라서 병참선에서 점점 멀어졌다. 결국 쿠투조프가 예상했던 대로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강력한 동맹군과 마주쳤다. 당시 러시아는 겨울이었다. 프랑스군은 이제 추위와 바람, 눈과 얼음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 나폴레옹이 마침내 모스크바 점령이라는 그가 사로잡혀 있던 유일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곳에는 정복할 대상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침략군을 맞이한 것은 불에 탄 도시였다. 러시아인들이 그들의 신성한 도시에 불을 지르고 떠난 것이다. 쿠투조프는 다시 한번 패배자 역할을 맡은 듯 보였다. 그는 사과가 파랄 때는 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 익으면 저절로 떨어질 터인데 덜 익은 것을 억지로 따면 사과도 버리게 되고 나무도 상하고 신맛에 입도 불쾌해진다. 그는 그 짐승이 러시아에 온 힘을 다한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짐승이 입은 상처가 치명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두고 볼 문제였다. 바로 그때 나폴레옹이 불에 탄 도시와 혹독한 겨울로부터 퇴각하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 노련한 늙은 장군이 공격을 개시했다. 그는 나중에 스탈린이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러시아에게 호소하는 데 성공했다. 어머니 러시아는 조국 러시아를 인격화한 러시아 고유의 표현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국토를 지키자고 호소했고 그 호소는 모든 러시아인의 애국심을 되살렸다. 이제 프랑스에게는 겨울이면 시베리아 스텝 지역을 따라 쳐들어오는 코사크족을 포함해 악재랄 악재는 다 있었다. 어머니 러시아가 힘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힘은 뒷날 히틀러가 나폴레옹의 실수를 되풀이할 때 다시 위용을 발휘한다. 쿠투조프라는 인물에게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챙김 상태의 핵심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범주를 만든다. 새로운 정보에 대해 개방적이다. 상황을 한 가지 관점만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나폴레옹의 맹목적인 집착은 모든 면에서 마음 놓침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선 쿠투조프는 융통성이 있었던 반면 나폴레옹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도시 하나를 소개시키는 일은 패배의 범주에 들지만 쿠투조프에게 그것은 계략의 한 가지였다. 두 번째로 쿠투조프는 나폴레옹의 진군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웠지만 나폴레옹은 상대편의 움직임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의 신속한 진군과 모스크바 점령을 적지정복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본 반면 쿠투조프는 시기적으로 겨울이고 병참선에서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의 침공은 비참한 패배로 끝날 수 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었다.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낸다. 마음 놓친 상태의 사람이 완고하게 기존의 범주에 의지하는 반면 마음 챙김 상태의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낸다. 아이들은 세상에 숙달되어 감에 따라 범주화와 재범주화를 거듭하고 사물에 어떤 명칭을 붙였다가 다시 새로 붙이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낸다. 이런 과정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적응 행동이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프로이트는 아동기에 이루어지는 창조와 숙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행위의 첫 번째 흔적은 아동기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바로 놀이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게 자신의 세계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놀이를 할 때는 모든 아이가 창조적인 작가처럼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의 진지한 재창조가 어른에겐 재미난 레크리에이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이 되면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걸 꺼린다. 우리는 결과지향적 태도 때문에 아이처럼 사물에 장난스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당신에게 어제 한 일의 목록을 만들라고 한다면 뭘 쓰겠는가? 잠시 대답을 생각해 본 다음 만약 어제 한 일 하나하나에 대해 돈을 준다면 어떤 대답을 쓸지 생각해 보라. 어제 하루를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전화했다 와 같이 큰 덩어리로 나누었는가? 아마도 대다수 사람이 토스트 한 조각을 깨물고 씹은 다음 삼켰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침을 먹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한 일의 목록이 길수록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말이다. 심리치료를 받거나 위기를 계기로 동기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 한 과거를 재범주화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우리는 때때로 현재의 상황이나 불만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의 일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그 과거의 사건이나 인상이 처음 저장된 방식을 바꿀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변에 앨리스와 프레드라는 평범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가끔 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다.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다가 그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자. 당신은 이 결과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를 떠올릴 것이다.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싸우던 거 생각나? 서로 잡아먹을 것 같았잖아. 반대로 그 부부가 이번에 은혼식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자.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금슬 좋게 살다니 참 멋있지 않아? 그 사람들은 부부싸움도 거의 안 했고 어쩌다 싸우더라도 늘 기분 좋게 화해하더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 속에서 어떤 것을 골라 끄집어낼 때 그 기억은 맨 처음에 범주화된 상태 그대로다. 위의 사례에서 우리는 특정 행동을 싸움으로 기억한다. 악의에 찬 싸움으로 떠올릴 수도 있고 장난스러운 싸움으로 떠올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싸움으로 생각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애초에 행동을 재범주화하면 그것이 싸움이라기보다는 전이나 게임 또는 연극 연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싸움이라고 꼬리표를 붙인 그 행동이 원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싸움으로 기억 속에 저장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일과 관련해서 다시 떠올린다 하더라도 재범주화되는 일은 거의 없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범주를 만들 때 우리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다. 만약 천장 수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라면 키가 큰 사람이 최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키가 155cm인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등산가이고 사다리 위에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직무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범주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소음이 심한 업무 환경이라면 청각장애가 있는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청각장애가 없고 똑같이 유능한 사람보다 더 적임자일 수 있다. 또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이라면 휠체어에 의지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덜 갑갑해야 할 것이다. 맥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기술만 고려하면 이런 세세한 측면을 놓치게 된다. 대다수 강경한 견해들은 포괄적인 범주에 의존한다. 극단적인 견해들은 대부분 두루뭉술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몹시 싫어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는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만약 아주 상세히 묘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설명하다 보면 결국 몇 가지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나쁜 것을 빼고 좋은 것을 취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관점이 공존한다. 마음 챙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새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대하는 태도가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행위자와 관찰자 간의 시각차에 관심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지하철 때문에 맨날 늦는다니까? 그러나 똑같은 행동을 남이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그 사람 늦는 건 아주 고질적이야. 자신의 시각과 다른 시각들을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관찰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금 어떤 사람한테서 당신이 무례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 생각에는 솔직하게 말한 것 뿐일 텐데 말이다. 만약 이 경우에 한 가지 관점밖에 없다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틀렸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관점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면 두 사람 다 옳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한 말이 실제로 원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자신의 관점만 고수하다 보면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까맣게 모를 수도 있다. 반면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지나치게 휘둘리다 보면 자신감이 깎일 수도 있다. 관찰자는 행위자에 대해 행위자 본인보다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나 몸짓, 행동 하나하나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자발적이다 대 충동적이다. 한결같다. 완고하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무르다. 열정적이다. 너무 감정적이다. 등등.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위에 이쪽 극단 아니면 저쪽 극단 두 가지 해석만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관찰자가 다양한 만큼이나 가능한 해석도 다양하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농장 주인에게는 소가 스테이크 감이지만 힌두교도에게는 성물이고 분자 생물학자에게는 유전자와 단백질의 결합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챙김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는 특정한 방법을 미리 알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언제나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대규모의 사건에서도 그리고 또 매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볼 수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치러진 영웅적 희생에서부터
한심하고 파괴적인 부주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색채로 묘사되었다. 한 가지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한 가지 이상의 시각이 생기는지는 일상적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나는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뵈러 가요. 몇 년째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매주요. 라고 한 남자가 말한다. 그런데 그의 연로한 어머니는 상황을 다르게 본다. 걔는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슨 요일에 올 건지 미리 알려주는 법이 없다니까요. 어떤 때는 월요일에 오다가 어떤 때는 금요일이 돼서야 오고 그게 몇 년째예요.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이렇듯 관점에 따라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정신의 유연성을 키우려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려는 것이다. 관찰자 입장에서 그 행동의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인색하게 또는 냉혹하게, 까다롭게, 고집스럽게, 칠칠치 못하게, 경솔하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 성격의 불쾌한 특성을 키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에 나온 특성들이 당신 자신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날씨 화창한 금요일에 자녀를 학교에서 일찍 데리고 나왔다면 자신을 무책임한 부모라고 보겠는가? 아니면 자녀와 함께 놀기를 좋아하는 부모라고 보겠는가? 사실상 모든 행동이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그런대로 참아줄 만하거나 정당화될 수도 있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 여러 관점을 시험해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익하다.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의 가지수가 늘어난다. 한쪽으로 치우쳐 사고할 때에는 꼬리표에 대해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반응의 폭도 커진다. 따라서 극과 극이 대립하는 상황에 갇힌 기분을 느낄 일이 줄어든다. 맥락을 바꾸는 힘. 마음 챙김에 의해 통제력이 커지면 맥락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손쓸 여지가 없어 보이는 확고부동한 상황조차도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통제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알카트라즈의 조류학자로 잘 알려진 로버트 스트라우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사면의 희망도 없이 복역 중인 죄수였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창밖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며 보내는 공허하고 가혹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침 다리를 다친 참새 한 마리가 우연히 그의 독방에 들어왔다. 그는 그 참새를 정성껏 보살펴 완치시켰다. 그 새는 이제 그냥 새가 아니었다. 그에게 그 새는 특별한 참새가 된 것이다. 다른 제수들이며 간수들, 방문객들이 그에게 새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고 그는 새에 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감방 안에 진짜로 새장을 갖게 되었다. 그는 새의 질병에 관한 권위자로 명성을 얻었고 새에 관해 점점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쌓아갔다. 그는 모든 것을 독학으로 터득했고 또 모든 면에서 독창적이었다. 이 알카트라즈의 조류학자는 40여 년 동안 감옥에서 지루하고 맥빠진 삶을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루함이란 단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개념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점에서는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변을 둘러보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뭔가가 늘 있게 마련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완전히 지옥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적어도 매혹적이고 유연한 연옥 정도는 되는 상황으로 바꾸었다. 모든 결과는 과정 다음에 온다.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폐쇄적이 될 수 있다. 앞에서 마음 놓침의 정의 각각에 대해서처럼 이 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마음 챙김이 과정지향적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지금 동료들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한 과학자가 그 논문을 읽지 않은 것 때문에 스스로 한심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상황을 폐쇄적으로 돌이켜봤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그 중요한 논문을 읽을 것인지 읽지 않을 것인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그 선택의 결과에 좀 덜 집착했다면 사실은 자신이 논문을 읽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논문을 읽는 것과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는 것 또는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하거나 딸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사이에서 선택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이전 장에서 설명했던 잘못된 비교의 또 다른 예다. 어떤 일의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인식하면 나중에 되돌아보며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마음 챙김에 기반한 유연한 선택에는 뭔가 이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려 들겠는가? 때로는 선택의 결과를 알고 나서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알고 있으면 스스로를 덜 나무라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과정지향적 태도는 모든 결과는 과정 다음에 온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대학원생들은 이 점을 번번이 잊고 난다. 그들은 번듯하게 완성된 다른 사람의 논문만 읽은 상태에서 그것을 시작 단계인 자신의 엉성한 논문과 비교하는 실수를 저지르고는 그 때문에 지나친 불안에 휩싸여 학위 논문에 착수한다. 자료더미와 불완전한 가설들에 퍼묻힌 채 그들은 아무개 박사의 책을 보며 마치 그 책이 아무 노력이나 시행착오 없이 머릿속의 생각이 바로 책으로 인쇄된 것처럼 경외심을 느낀다. 어떤 사람이 지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밟아온 과정을 알고 나면 그 과정을 모를 때에 비해 그의 성공을 노력의 상물로 보기 쉽고 또 자기 자신의 가능성도 가능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하게 된다. 마음 챙김과 함께 나이 들기. 나이란 것은 너무나 눈에 띄는 표지여서 우리는 인생의 후반에 우리 몸과 정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노화의 결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노인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별난 행동을 하면 그것에 기행 또는 노망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그들이 평생 동안 그런 행동을 해왔을지라도 말이다. 그렇게 정신을 구속하는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꼭 끼는 갑옷을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유연성 모험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그 길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제감과 생존율, 요양원 실험. 내가 마음 놓침으로 인해 치르는 대가와 마음 챙김을 높임으로써 얻는 잠재적 이득을 특히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노인에 관한 연구하던 때였다. 1976년에 나는 예일대학교의 주디스 로딩과 함께 의사결정과 책임이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했다. 우리는
요양원의 노인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눈 다음 실험 집단의 노인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 더 많은 선택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 우리는 중요하지만 요양원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한 선택 사항들을 생각해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노인들에게 방문객이 찾아올 경우 요양원 실내나 발갓, 자신의 방, 식당, 라운지 등의 장소 중 어디에서 손님을 맞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 요양원에서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영할 영화를 볼 것인지 보지 않을 것인지, 본다면 언제 볼 것인지도 결정하게 했다. 실험 집단의 노인들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과 더불어 각자 화초를 하나씩 받아 키우는 일을 맡았다. 그러고는 그 화초에 물을 언제 얼마나 줄 것인지, 창가에 둘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지 않게 할지 등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우리는 다른 한 집단의 노인들에게 똑같이 화초를 주고는 간호사가 그 화초를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제 집단의 노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는 격려를 받는 대신 직원들이 모든 면에서 최대한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요양원 실내나 바깥 또는 자기 방이나 식당, 라운지 등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에는 직원에게 말하면 조처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이 두 집단 간의 책임과 통제력 측면에서의 차이 말고는 다른 조건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썼다. 이런 책임과 통제력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 시작 전, 그리고 3주간의 실험이 끝난 뒤에 여러 가지 척도로 행동평가와 정서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모든 평가 결과에서 더 많은 선택권과 책임을 부여받은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분명히 그리고 극적으로 호전됐음이 드러났다. 18개월 뒤에 우리는 그 요양원을 다시 찾아가서 지난번과 똑같은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험 기간 동안 더 많은 책임을 맡았던 노인들이 여전히 더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훨씬 더 활동적이고 정력적이며 사교적이었다. 주디스 로딘이 그 요양원에서 강연했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들은 사람들도 이 실험 집단이었고 질문의 대부분도 이들에게서 나왔다. 우리는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도 평가했다. 실험 시작 전에 이들의 의료 기록을 토대로 건강 상태를 평가했을 때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18개월 뒤에 보니 실험 집단은 건강이 호전되어 있었고 통제 집단은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결과는 우리가 이 노인들에게서 이끌어낸 태도 변화가 사망률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었다. 18개월 동안 44명의 통제 집단 노인 중 13명이 사망한 데 반해 실험 집단에서는 47명 중 7명이 사망했다. 30% 대 15%. 이런 결과에 깜짝 놀란 우리는 혹시 다른 요인이 사망률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조사했다. 두 집단 모두 의료 기록상의 사인은 저마다 달랐지만 통제 집단 노인들의 특정 질병에 더 많이 걸렸기 때문에 더 많이 사망한 것은 아니다. 실험으로 인해 생긴 삶의 변화 덕분에 노인들이 더 오래 살게 되었음이 분명했다. 우리의 치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책임지고 돌봐야 할 대상을 주는 것은 결국 마음 챙김을 증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이후로 많은 연구에서 재검증되었다. 마음 챙김의 증진은 다른 여러 효과에 더불어 노령과 관련된 우울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
우리는 행동 모니터링이라는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며 자기가 선택한 것들을 날마다 기록하는 기법으로서 이미 마음 챙김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방법을 사용했다. 이 기법은 사람은 선택의 기회가 있으면 동기가 높아진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만약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음료를 마실 수 있는데도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면 현재 나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미 있는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는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날 왜 오렌지 주스 대신 자몽이나 토마토 주스를 마시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하자. 세 가지 다 시원한 음료이므로 단지 시원한 것을 원해서 오렌지 주스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감귤류 특유의 맛 때문도 아니다. 그 점에서는 자몽도 오렌지와 마찬가지니까. 아마도 내가 원한 것은 달콤하면서도 감귤류 특유의 맛이 나는 주스인 듯하다. 사소한 일 또는 더 중요한 일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지 간의 차이를 밝혀보면 자신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 다른 실험에는 퇴직자와 요양원 거주자 두 부류의 노인들이 참여했다. 우리는 이들에게 자신이 날마다 선택한 것들을 장기간 동안 모니터하기 위한 4가지 방법 중 하나씩을 소개했다. 모니터링의 유형은 요구되는 사고의 복잡도와 피험자가 생사하는 통제력의 양에 따라 나뉘었다. 우리는 더 복잡한 사고를 하고 스스로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할수록 마음챙김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 가장 낮은 마음챙김 수준 집단은 미리 정해진 한 가지 일을 일주일 동안 날마다 모니터하라는 간단한 지시를 받았다. 예를 들어 그날 처음 선택한 음료 기록하기. 두 번째 집단은 날마다 다른 행동을 모니터했다. 세 번째 집단은 날마다 다른 행동을 모니터하는 동시에 각 행동에 대해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은 대안을 3개씩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마지막 가장 높은 마음챙김 수준 집단은 모니터할 행동을 본인이 스스로 고른 것 외에는 세 번째 집단과 동일한 지시를 받았다. 일주일간의 실험이 끝난 뒤에 관찰자들이 따로따로 피험자를 면담하면서 정서 상태에 타인에게 의존하는 수준, 자신감, 기민함 수준을 평가했다. 사실상 모든 평가에서 더 많은 결정과 통제력 행사를 요구받은 피험자일수록 덜 우울하고 더 자립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더 기민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노화를 연구할 때 이런 선택과 통제력의 효과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결정을 동시에 떠안는 경우에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씩 차례로 결정하기보다 아예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편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노인들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주고 더욱 자립적으로 생활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자 가족들과 노인 자신들이 고의적이지는 않아도 상당한 저항을 보였다는 점이다. 많은 보호시설들이 그렇듯 요양원에서도 거주자의 의존성을 부지중에 하지만 노골적으로 조장한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옷 입는 일을 요양원 직원이 도와주면 그 노인은 스스로 무능하고 무력한 기분이 들 수 있다. 직원 처지에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도와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길 것이다. 사람은 도움을 받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라 하더라도
보호는 자율성을 서서히 훼손한다.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노인들을 하루 종일 의자에 앉혀놓는 식으로 더욱 강압적으로 간섭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자발성마저도 사라진다. 예전에 자기가 스스로 하던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해줄 때 우리는 이제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스스로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요양원의 규칙 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노인에 대한 마인드세트는 무능감을 기정사실화한다. 노인은 왜 자기가 어떤 일을 혼자 힘으로 하지 않는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도 듣기 좋은 이유를 갖다 대기 어렵다. 이미 한 가지 설명, 늙어서 라는 사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가능한 원인을 거의 찾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구태여 그 노인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 노인은 아주 무력한 노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살핌을 받는다. 뭔가 하려는 의지가 좌절될 때 사람의 마음은 위축되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바라게 된다. 기억력 감퇴 역전시키기. 아마도 사람들이 노화 탓으로 돌리는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이 기억력 감퇴일 것이다. 한 번은 여름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나지 않은 적이 있었다. 만약 그때 내가 80세였다면 이유를 이리저리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내 나이가 80의 절반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골똘히 생각해봤고 마침내 7월에는 강의도 약속도 없다 보니 하루하루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이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노화와 기억력 감퇴라는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생겼다. 노화가 이유가 아니거나 노화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기억력 감퇴를 역전시킬 수는 없을까? 나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할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주면 기억력 감퇴가 역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계획했다. 그중 한 실험에서 우리는 한 요양원의 노인들을 3주에 걸쳐 9차례 방문했다. 피험자들을 하나의 실험 집단과 두 통제 집단으로 나누었다. 우리는 그들을 방문할 때마다 질문의 수준을 높였는데 거기에는 그 요양원에 관한 다양한 난이도의 질문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은 간호사 이름하고 환자 이름을 얼마나 아세요? 다음번 게임이나 연주의 레크레이션은 언제인가요? 등의 질문을 받았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다음에 우리가 방문할 때까지 알아놓도록 했다. 피험자들은 이런 질문 외에도 식사와 일상활동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실험 집단 노인들은 정확하게 대답할 때마다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칩을 받았다. 두 통제 집단 중 한 집단은 똑같은 질문은 받았지만 정답을 말했을 때 받는 칩이 선물 교환이 되지 않는 단순한 기념품이었다. 다른 통제 집단은 질문도 칩도 받지 않았다. 세 집단 모두 실험 전후에 단기 기억력 검사를 받았고 간호사가 기민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실험 집단이 모든 평가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험 종료 시점에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년 반 뒤에 실시한 사후 연구에서는 이런 유형의 마음챙김 훈련이 다른 혜택들과 더불어 수명 연장에 효과도 있음이 드러났다. 두 통제 집단의 사망률이 각기 33%와 27%인 것에 비해 실험 집단에서는 7%만이 사망했다. 2년 반 동안 통제 집단의 노인 중 여러 명이 입원한 데 비해 실험 집단에서는 한 명만이 입원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의 장기적인 효과 차이는 훨씬 더 클 것이다.